네, 안녕하세요. 네, 임용호입니다. 해마다 한 번씩 하는 그런 법령 개정 특강인데요. 올해는 작년에 9월 이후에 개정된 거를 한꺼번에 좀 다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좀 다행스러운 건 얼마 되지 않아요. 양이 많지 않아서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아주 뭐 한 글자 정도 바꾼 거, 뭐 숫자 바뀐 거, 뭐 그런 것들은 정오표에서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고, 내용이 정말로 바뀐 거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은 저랑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정오표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걸로 먼저 바꾸시고, 그 다음에 저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2년 법령 개정 특강입니다. 이게 9월 이후에 바뀐 법률 시행령 신규칙을 한꺼번에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보실 부분은 57쪽이군요. 57쪽에 보세요. 57쪽에 어느 부분이 바뀌었냐면, 우와, 대단하네, 그죠? 이게 이제 법의 19조의 5항 부분인데요. 바로 연대납세 의무 부분입니다. 연대납세 부분에 여기 1호의 다목 있죠. 여기가 이렇게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도대체 어떤 부분이 바뀐 거예요? 사실은 이전에도 이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전에는 화주로부터 구매 대행업자가 화주로부터 수입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관한 등에 상당한 금액을 수령하고 즉 받을 돈은 다 받고 수입 신고인 등에게 과세 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거짓말 친 경우에는 이렇게 연대납세 의무가 발생을 한다라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들어간 건 뭐냐면요, 약간 형식이 바뀌었고, 사실 밑에 있는 그 1호와 2호 이 부분은 모두가 다 구매 대행업자에 대한 그런 설명이에요. 예. 구매 대행업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호를 두 개나 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가 사용 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유임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해당 수입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구매 대행업자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1번의 설명 자체가 구매 대행업자인데, 이걸 뺀다고 해서 구매 대행업자만 놔둔다고 해서 틀리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험에 만약에 나온다면 1번이나 2번을 빼도 그냥 구매 대행업자가 이렇게 시작을 해도 뭐 괜찮은 거예요. 2번도 구매 대행업자에 대한 또 정의인데요. 사이버몰, 인터넷 쇼핑몰을 사이버몰이라고 하는데요. 사이버몰, 아주 고급스러운 표현이네요. 그죠? 인터넷 쇼핑몰 같은 저급한 표현이 아니라 사이버몰이라고 하는데요. 사이버몰. 뭐 이런 정의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 뒤쪽에 사이버몰 정의가 있는데, 이제 그 뒤쪽에 것들은 그래서 다 삭제되었어요. 여기 처음에 정의했으면 됐고, 이하 같다 했으니까 관세법 전체에서 이 사이버몰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통해서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물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을 자가 사용 물품으로 수입하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그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것, 이게 바로 구매 대행이에요. 구매 대행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실 부분은 2022년 1월 21일, 2022년 1월 21일, 그러니까 올해 며칠 전이네요, 그죠? 1월 달에 시행령이 개정된 부분인데요. 이게 몇 쪽이냐? 66쪽입니다. 66쪽에 시행령 구조에 담보물의 평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2항에 보시면은 토지 또는 건물의 평가에 쭉 가시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해서 평가한다고 그랬고,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즉 건물 친구를 뺏긴 공장재단 등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이었는데 감정평가업자라는 말이 감정평가법인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우실 때 토지와 건물은 상속 대상, 공장 등은 감시 대상 그렇게 외웠는데, 그 시가 표준액은 그대로 있지만요, 이쪽이 바뀐 거예요. 뭐로 바뀌었다고요? 평가업자가 평가 법인 등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꿔 놓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보실 부분은 109쪽이네요. 109쪽. 예, 기본서의 109쪽에 와, 이게 뭡니까? 예.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 가격 결정자료 제출 부분인데, 이게 원래 5항까지밖에 없었는데 여기에 6항과 7항이 더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용이 뭐였었어요?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을 때 세관이 계속 의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가져와라고 했는데 안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었죠. 특수관계자가 자료를 가져오지 않으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들어간 게 뭐냐면 안 가져온 자료는 그럼 어떻게 하냐? 다시 가져오라고 합니다. 너 과태료 냈지? 그거 다시 가져와. 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관장은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6항이 추가됐습니다. 요구받은 자가 보세요.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중요하네.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여전히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시정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다시 가져와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그 제출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 제출을 요구했을 때 그것도 지키지 않으면 그때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30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여기에 딸려있는 과태료가 새로 들어갔어요. 얼마예요? 이 두 번째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그때는 2억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과태료 뒤에 277조에 다시 나올 텐데 여기다도 적어 놓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미제출 시 일단은 1억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미제출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 요구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역시나 미제출했다면 그때는 2억 원 이하의 과태료다 이거예요. 그리고 과태료가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제일 높은 거였는데 이제 2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추가된 거예요. 근데 1억 원, 2억 원이 이어서 나오고 있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실 부분은 115쪽이네요. 115쪽. 115쪽. 115쪽에 보시면은 보세요. 여기네요. 뭐 크게 바뀐 건 아닌데 이게 이제 보정 부분인데요. 보정 이자 부분에 보시면 여기 끝에 보정 이자는 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가산세는 없다 그랬어요. 사실 뭐 비슷한 성격이긴 하지만 확실하게 가산세와 보정이자는 다른 건데요. 이 보정이자를 부과한다. 근데 거기에 이거는 가산세 규정과는 다르다는 거를 이번에 명확하게 넣어 놓은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어떤 분들은 보정이자가 가산세다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정말 답답한 노릇인데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이걸 넣어 놓은 것 같아요. 이건 확실하게 이자지 42조 가산세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신 이게 115쪽인데요. 그 다음 장에 116쪽에 가시면은 여기에 따로 가산세 규정을 넣어 놓았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6항이 더 추가됐는데요. 38조의 2에 6항이 추가됐습니다. 제5항에도 불구하고 납세무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이 가산세를 징수해야 된대요. 그래서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가산세를 징수할 때 그 가산세는 법제의 42조 제2항 42조 제2항이 바로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했을 때 가산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그대로 준용해서 그 가산세가 적용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보정이자 부분과 이 가산세 부분 가산세 부과 사유가 그러니까 하나가 더 추가된 거네요. 그죠? 예. 보정 신청을 할 때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하고 보정 신청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은 126쪽 보세요. 126쪽. 126쪽에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바뀌었습니다. 이게 5항인데요. 법의 42조 5항에 보시면은 체납된 관세와 내국세가 전체가 원래는 100만 원이었거든요.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때는 제1항, 제2호 과목, 제3항 2호 과목 이자 부분인데요. 여기에 그런 이자 부분에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100만 원이 15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좀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기간 이자가 적용되지 않는 구간이 좀 더 늘어났다 그런 얘기예요. 100이 150으로 바뀌었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보실 부분은 법의 42조의 2에 그러니까 즉 128쪽인데요. 128쪽에 조금 바뀌었어요. 거기에서 특별히 3호에 보시면은 사실 조금 바뀌었는데 내용상으로는 큰 변화인데요. 그 가산세가 감면되는 사유 중에서 그 법의 37조 제1항 3호 이게 뭐예요?
특수관계자 간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 결정 방법인데 그거에 관해서 의문이 있어가지고 사전 심사를 신청했다. 이게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일본 기업에 일본 기업이 저 일본의 본토와 어떤 거래를 할 때 그 가격에 대해서 세관장이 자꾸 의심을 하니까 사실 사전 합의를 하자는 건데요. 그게 바로 사전 심사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전 심사의 결과를 통보하던 경우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를 하게 되면 그때는 관세세를 감면한다. 지금 그런 얘기였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전에는 이랬어요. 사전 심사 신청 이전에 신고 납부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빨리 수정 신고를 하면 그때 그것에 대해서는 관세세를 경감한다는 것이었는데 그 사전심사 신청 이전에가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하던 날 전에로 바뀐 거예요. 이게 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그림도 바뀌어야 되는데 이만큼이 사전심사 기간입니다. 그 외국인 투자기업이 물어봤을 때 제 물건의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은 아주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심사 기간이 1년이거든요. 그래서 그 1년 기간 동안 심사한다. 그래서 이전에 표현대로 사전심사 신청 이전이라면 요 1년 빼고 바로 요 앞부분이었거든요. 이 앞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수정신고를 빨리 하면 관세세가 경감이 된다. 그런 거였는데 이번에 이것이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하던 날 전에로 바뀌면서 요만큼이 아니라 이만큼으로 늘어난 거예요. 사전심사 결과 통보받은 날이 바로 이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날 전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만약에 그 바로 다음 날부터 사전심사 결과가 통보되고 나서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다면 그때는 관세세를 경감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구간이 달라졌기 때문에 매우 큰 변화가 있는 거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실 부분은 그 162쪽인데요. 162쪽 이게 덤핑 방지 관세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이 2항이 더 추가되어 있는데요. 2항이 바로 재심사를 위한 조사입니다. 그 덤핑 방지 관세에 재심사가 있잖아요. 다시 재고해 보는 거. 그게 바로 재심사인데 재심사할 때도 뭐 덤핑 방지 관세가 너무 과하다, 그렇지 않다, 다시 한번 재고해 보자라고 할 때 반드시 조사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전에는 재심사를 위한 조사 이게 없었느냐? 있기는 있었어요. 이게 대통령령에 있었는데 법률에 너무 근거가 없이 대통령령에 갑자기 툭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령의 재심사를 위한 조사에 근거를 사실상은 법률에 만들어 둔 거거든요. 덤핑 방지 관세의 재심사에 이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또 어디에도 들어가겠어요? 당연히 상계 관세에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다음 거 보시면은 여기는 175쪽인데요. 175쪽에 여기 상계 관세 부분인데 여기에도 제 62조 상계 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에서 2항이 더 추가됐는데 내용이 똑같습니다. 재심사를 위한 조사가 더 추가되었어요. 그 다음에 보실 부분은 196쪽이군요. 196쪽. 이 부분은 아주 조금 바뀌었어요. 사실 내용은 크게 변한 게 없는데 그 간이세율 적용 대상에서 그 81조 1항 2호에 보면 우편물이 있는데요. 다만 신고 대상 우편물은 제외한다.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써놨어요. 258조 2항에 따라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그랬어요. 258조 2항은 바로 수입신고 대상을 말하는데요. 수입신고 대상 우편물이 바로 258조 2항이에요. 241조 1항은 바로 수입신고 절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신고 대상 우편물 규정에 따라서 신고를 하는 우편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용 같지만은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갔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보실 부분은 83조입니다. 용도세율인데요. 몇 쪽입니까? 199쪽이네요. 199쪽에 83조 용도세율 부분에 아주 큰 변화가 생겼어요. 여기 보시면은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은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여 그 물품에 그 낮은 세율에 적용을 받으려는 자, 그 낮은 세율에 대한 정의, 용도세율 이 부분도 좀 있는데요. 사실 큰 변화는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용도세율을 적용할 때 대통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승인이 사라졌어요. 그냥 신청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용두세율은 이제 더 이상 승인이 아니라 용두세율을 그냥 신청 이렇게 부른 거예요. 아주 큰 변화죠. 예. 그리고 여기도 말이 좀 길었는데요. 그냥 용두세율 이렇게 짧게 바뀌었습니다. 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보실 부분은 217쪽이네요. 217쪽. 예. 여기도 뭐 큰 변화는 없어요. 근데 호가 좀 나눠졌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법의 92조에 그 2호에 보시면은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이 있었는데, 예, 그리고 이 뒤에 포함한다 뒤쪽에 보시면은 뭐가 있었냐면 국가원수 경호용품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이 2호에서 삭제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포함한다 그리고 이렇게 끊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원수 경호용품은 어디 들어갔는가? 예, 사실은 뭐 없어진 건 아니고 그 다음 장에 그 218쪽에 보시면은 거기 2의 2호로 서로 들어갔어요. 새로 국가원수 경호용으로 사용하기에 수입하는 물품 이렇게 들어갔죠. 뭐 큰 변화는 없고 호가 구분되어서 확실하게 저건 좀 기억하라 뭐 그런 얘기겠죠. 그 다음은 이게 2021년 12월 13일에 시행규칙이 개정된 거네요. 이건 시행규칙 부분인데 뭐 사실은 뭐 220쪽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 시간에 자세히 다루지도 않았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바꿔 놓으시든 안 하든 뭐 별로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요. 신규칙의 그 6호에 보시면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 뭐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에 이 아랫부분이 바뀌었어요. 이 파란 부분 있죠? 보이십니까? 원래는 이게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게 좀 어떻게 돼 있었는지 보여드릴까요? 이게 원래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게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읽기도 쉽게 되어 있었죠. 근데 이것이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뭔가 이렇게 정돈이 되었는데 정돈을 하면서 이 부분에 여기 이게 더 들어간 게 있어요. 예, 보세요. 예, 이걸 갖다 이제 다시 이제 위쪽으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예, 이제 뭐가 더 들어갔냐면 바로 이 나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더 들어갔어요. 이게 원양업을 하기 위해서 신고한 경우로서 해외 현지 법인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뭐 이렇게 했는데 그 해외 현지 법인이 원형업을 하는데 그 해외 현지 법인이니까 그러니까 그 해외 기업과 뭔가 합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지분이 좀 많아야 된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 법인인 것처럼 좀 볼 때 그때 그 기업이 하는 원형업은 우리가 지원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것밖에 없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납입한 자본금이나 보유한 의결권이 49% 이상일 것. 그러면 뭐 진정한 우리나라 기업으로 보겠다. 뭐 이런 거예요. 아무리 합작 기업이어도 우리나라 지분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겼나 봐요. 해외 현지 법인이 설립된 국가의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이 25% 미만으로 제한되는 경우, 이렇게 제한하는 경우가 다른 나라 법에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49%를 지킬 수가 없으니까 25% 미만으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되는 데까지라도 우리가 지분을 좀 많이 차지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로 진짜 웃겨요. 24% 이상일 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25% 미만으로 그 각 나라가 다른 나라가 지분을 제한하면 거의 끝까지 24% 이상이라도 돼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우리나라 기업이 원형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건 한번 보시고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 이것도 2021년 12월 달에 그 바뀐 건데요. 이거는 시행 규칙이 또 바뀐 겁니다. 12월 31일에 바뀐 거예요. 어디냐면요. 그 법의 95조 환경오염 방지품 등에 대한 감면에서 이 끝에 부분이 있죠. 예. 여기 감면율이 바뀐 건 아니고 요 100분의 30 그리고 또 여기도 결국 뭐 30인데요. 2021년이 2022년으로 그렇게 뭔가 더 확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년까지도 적용이 된다. 다른 말로는 여러분이 외워야 된다. 내년이 아니라 올해네요. 그죠? 2022년. 그러니까 올해 시험 문제 나온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외워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거는 2021년 작년에 10월 말에 개정이 된 시행규칙인데요. 여기 지금 97조입니다. 97조 재술 면세 몇 페이지입니까? 228쪽에 나오는 건데요. 228쪽에 여기 지금 조금 표현들이 바뀌었어요. 거기 97조 1항의 6호에 보시면 박람회 전시회 공진회 품평회 뭐 기타 그랬어요. 기타. 요새 기타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아요. 잘못하면 기타 이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품평회 나 그 밖에 이렇게 바뀌어서 여기 살짝 이렇게 들어갔고 당해가 해당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여기 감안하여가 고려하여로 바뀌었고 그랬습니다. 약간의 뭐 그런 표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20호가 좀 바뀌었는데 수출품 옛날엔 여기에 수출품 사양 확인이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사양이라는 좀 뭐 잘 쓰지 않는 표현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규격 확인용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좀 바꿔놓으시면 좋겠고요. 또 법의 106조의 이내요. 246쪽입니다. 246조. 여기에 더 추가가 된 게 있어요. 원래 이게 자가 사용 물품의 관상급 부분인데 원래는 이 두 개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 3호가 더 들어갔어요. 보시면은 수출 신고가 생략되는 물품, 생략되는 탁성품 우편물 이게 더 추가됐어요. 탁성품 우편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 아직까지 기획재정부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뒷부분은 똑같아요. 수입신고 수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한 후 관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거의 이 두 번째 줄이 있죠. 이 2호랑 내용은 아주 비슷해요. 근데 여기는 이제 탁성품과 우편물이 더 이렇게 추가되었다. 이걸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2항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요. 그 여행자가 뭐뭐뭐뭐 그런데 여기 아주 긴 게 삭제가 되었네요. 이게 뭔 뜻이냐면 여행자가 자진 신고하면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그랬는데 그 면세점에서 산 물건이 환불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낸 세금도 환급이 당연히 돼야 되는데요. 여기 길게 들어간 게 바로 보세 판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했다는 얘기가 여기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내용이 하나 더 추가된 거예요. 보세 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이 환불된 경우뿐만이 아니라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 안에서 구입한 물품이 환불된 경우 여러분 비행기에서 물품 사고 나서 거기서 바로 변심해가지고 바로 환불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 환불된 경우 어디에서 환불하더라도 그거는 환급 대상이다 이거예요. 물품을 살 때 세금을 같이 낸 경우라면 그것이 국내로 반입될 때에는 그 물품을 직접 가지고 있을 때에는 환급이 안 되지만 그것이 환불이 될 때에는 그때는 환급이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 요 첫 번째 줄이 이게 1호죠. 1호가 더 추가됐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실 부분은 269쪽인데요. 이게 과세전 적부심사 부분입니다. 예, 법의 118조 과세전 적부심사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1항이 바로 과세전 통지거든요. 근데 거기 과세전 통지를 해야 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단서에 보시면 끝부분에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원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전부터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바로 과세전 통지의 생략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뭐 제 수업을 들었는지 이 부분 아예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아니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아예 구체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설명했던 거 내용 그대로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역시나 과세전 통지 부분인데요. 270쪽입니다. 270쪽에 그 위에 보시면은 여기 하나가 더 추가됐군요. 예, 내용이 추가됐어요. 내용이. 그러니까 4호는 그대로인데 여기 지금 이런 게 추가됐어요. 이게 뭐예요? 법제 97조 3항 근데 98조 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괄호가 더 들어갔어요. 사실은 예전에 이걸 보면서 제가 많이 불편했거든요. 왜냐면 이전에는 여기 97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102조밖에 없었고 97조와 102조가 뭐예요? 97조는 재술 면세의 사후관리 규정이 여기에 있고 102조 2항은
세학 종특환 조건부 감면의 사후관리가 여기에 들어가 있었는데, 아니 분명히 제출 감면도 사후관리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97조 규정을 준용하는 98조의 규정인데 그게 여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좀 서운해하고 좀 찜찜하다, 그리고 뭔가 내용이 좀 부족하다 생각했는데 캐치를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괄호가 더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용 같습니다. 네. 뭐 사후관리 규정을 위반한 감면 물품에 관세 징수를 할 때 관세 통지를 해라, 그런 얘기죠. 관세 통지가 생략이 된다, 뭐 그런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보실 부분은 307쪽이군요. 307쪽에 법의 143조인데 143조는 제목 자체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 등자가 좀 두 개 들어가서 좀 어색하긴 한데요.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등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등자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1항에 추가가 되었어요. 뭐가 추가되었냐면 이전에는 이렇게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 두 개밖에 없었는데 여기에 뭐가 더 들어갔어요?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 그리고 and 원양 어선이라는 게 더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역 환적 규정에 이 원양 어선이 더 추가돼서 이제는 이제 원양 어선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도 1호, 2호뿐만이 아니라 3호도 더 같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원형 어선이 추가되면서 여기 보시면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 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조업하는 원양 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해서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확인한 물품, 이것도 여기 물품도 여기 추가된 거예요. 이게 선박이 추가되면서 물품도 추가되었다는 것도 알아두십니다. 그 다음 장 보실까요? 다음 장에 보시면은 와, 여기 308쪽인데요. 308쪽에 그 위쪽에 2항에 보시면은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 이 부분에 역시 마찬가지로 원양어선이 더 추가된 게 보이시죠? 예, 그렇고 그 3항에 보시면은 3항도 여기 뭐 항행일수 또는 운행일수, 여객 윤행일수, 여객과 승무원의 수 그랬는데 여기에 조빌수라는 게 더 추가되었고 이 선원의 수가 더 추가되었어요. 그래서 뭐 고려할 내용들을 이렇게 좀 더 많이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긴데요. 긴 게 이만큼이 다 6항엔요. 이 첫 줄에 이만큼이 없어지고 그냥 외국 물품이라고 하면 되는 건데 뭐 내용은 같습니다. 위쪽에서 설명한 내용을 중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외국 물품이라고 쓴 것뿐이에요. 그 다음에는 또 큰 게 좀 바뀌었는데요. 345쪽입니다. 345쪽에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 보세 판매장 부분이군요. 보세 판매장의 그 면세점별 매출액을 보고해야 되잖아요. 누가 보고해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데, 근데 이제 장관이 보고하려면 자료를 만들어줘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기 보시면은 관성장이 자료를 만들어준다 뭐 그랬어요. 근데 관성장이 2월 말일까지 자료를 만들어주면 그때는 국회에 장관이 4개월 이내에 보세판매장별 매출액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3개월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촉박했는지 4개월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꼭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보실 부분은 399쪽입니다. 399쪽에 227조에 제목이 바뀌었거든요. 의무이행의 요구였었는데 의무이행의 요구 및 조사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조사 개념이 더 들어갔군요. 그러면서 여기 사망이 더 추가됐어요. 이행 여부 조사. 세관장은 의무 이행을 요구받은 자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관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라는 조사 규정이 더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의무 이행을 통관이 끝난 이후에 특정한 용도의 사용 등의 의무를 잘 이행하지 않나 봐요. 그러니까
조사 정도 집어넣은 겁니다. 그 다음 이 409쪽인데요. 이분이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법률에서는 이 원산지 확인위원회 232조의 3 그리고 그 다음 장까지 이만큼이요. 410쪽에 여기까지요. 관성이 정한다 하는 이 부분까지 전체가 다 삭제가 되었는데 이게 법에서 삭제가 되고 나서 그 시행령 부분을 살려두는 건지는 시행령이 나와야 확실히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법에서는 이 원산지 확인위원회 존재 자체가 일단은 사라졌어요. 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잠깐만요. 예. 419쪽. 예, 419쪽에 보시면은 237조가 나오는데요. 바로 이 통관의 보류입니다. 이 통관의 보류 사유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예전에는 겨우 한 4개 정도였었는데 이게 6개로 늘어나더니 이번에 하나가 더 늘어났어요. 통관의 보류 사유가 더 늘어났다고요. 안전성을 검사했는데 안전성 검사 얘기는 있는데 이 사후에 보시면은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통관을 보류하지만은 안전성 검사를 했는데 그것이 그 결과 불법 불량 유해 물품으로 확인이 되면 그때도 보류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성 검사 필요 그래도 보류인데 검사 결과 불법 불량 유해 그래도 보류라고요. 이 두 가지를 다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450쪽인데요. 이 부분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450쪽. 바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부분인데 우수 공인업체가 우수 공인업체 말이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우수 업체의 공인 이렇게 업체와 공인이라는 단어가 순서가 바뀌었어요. 사실 저도 우수 공인업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좀 웃겼는데 우수 업체의 공인 뭐 훨씬 더 자연스럽게 바뀐 거예요. 근데 바뀌려면 처음부터 바뀌든가 이 중간에 바뀌어가지고 아주 골칫이 아파졌어요. 지금 많은 걸 바꿔야 되는데 일단 거기 뭐 1항에 이 법령의 준수 여부라고 여기 이 부분은 좀 바꿔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2항에 공인을 받기 위하여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고 이 뒷부분은 다 삭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에 보시면은 451쪽에 요 사망부터 통관 절차상의 혜택부터 다 지우셔야 돼요. 와 좋다 그죠? 지워야 돼. 이렇게 다 지우고 그 다음 장 전체가 452쪽인데요. 452쪽은 전체를 다 또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그리고 453쪽인데요. 여기 위쪽에 내용까지를 지우시면 돼요. 우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내용이 상당히 많이 지워졌네요. 네, 그게 아니라 사실은 요쯤에다가 페이지를 하나 더 추가해서 놓으셔야 되겠어요.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새 규정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가 너무 한 조문에 있다 보니까 헷갈린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몇 조에 뭐 이래가지고 나눠놨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내용들은 하나도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조문으로 다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전에 공부했던 게 틀리진 않는데 그게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와, 엄청나죠? 예, 축하드리고요. 이게 255조의 2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이고 255조의 3 그리고 4 그리고 5 6 7까지 간 거예요. 엄청나게 많죠. 그 내용이 새로운 건 없어요. 좀 볼까요? 보시면은 그 255조의 2에 여기 5항에 보시면은 이런 건 좀 꼭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죠? 이 공인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뭐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하죠. 그죠? 예, 그리고 255조의 3에 약간의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통관 절차상의 혜택이라는 건데 이게 통관 절차상의 혜택이 이렇게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통관 절차의 혜택뿐만 아니라 관세 행정상의 혜택 이렇게도 부를 수 있는 거죠. 이걸 뭐 다른 나라에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이미 이전에도 있었던 얘기고요. 255조의 4에 보시면은
예, 이 관성장은 수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해서 그 기준의 충족 여부를 자율적으로 평가하도록 해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게 사망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보세요. 사망 참 복잡해요. 수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양도양수 분할 합병하거나 그 밖에 관성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성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저 바뀌었어요. 합병했어요. 분할했어요. 그러면서 30일 이내에 그 변동사항을, 변경사항을 관성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러나 다만 그 변동사항이 수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관성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30일까지 기다릴 수 없나 봐요. 그래서 그때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보고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30일과 이 지체 없이를 잘 비교하는 그런 문제가 시험에 나왔었는데 이것도 뭐 이렇게 바뀐 건 아니고 다른 조문으로 255의 4로 이렇게 독립이 된 거예요.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255의 5 여기 약간의 변화가 있어요. 여기 공인 취소 규정인데 공인 취소 사유가 상당히 간단했었어요. 근데 공인 취소 사유가 이렇게 6개로 늘어났습니다. 아주 많죠. 예,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55제 6은 이게 중소기업 지원한다는 얘기인데 그 지원한다는 얘기 뭐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다른 별도의 조항으로 이게 독립이 된 것뿐이에요. 그리고 수입 안전관리 기준 준수도의 측정 평가. 공인 신청을 하지 않아도 다른 기업들을 이 규정에 따라서 뭔가 준수도 측정을 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건 이거죠.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공인 신청하지 않아도 아무 신청하지 않는데도 가서 점수 매기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너무 많은 내용이 한꺼번에 들어갔는데요. 예, 이거는 따로 한 페이지를 만드셔가지고 여기 있죠. 이게 뭐예요? 453쪽에 여기다 추가해놔야 되는데 여기다가 페이지를 추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요 453쪽 다음에다가 또는 요 페이지에다가 여기다가 새로 종이를 하나 이렇게 넣으시고 여기다가 붙여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예, 보겠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보실 부분은 454쪽인데요. 454쪽에 뭐가 바뀌었냐? 예. 아, 여기도 그 256조와 257조 통관우체국과 우편물의 검사 사이에 이렇게 페이지가 하나가 더 추가되면 돼요. 그러니까 256조에 2가 더 들어갔나 보네요. 우편물에 큰 변화가 하나가 있나 봐요. 사실은 이제 우편물 제도에 큰 변화가 하나 있는데요. 그 다음 장에다가 페이지를 추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이런 내용이 더 들어갔습니다. 이게 제목이 뭐예요? 우편물의 사전 전자정보 제출. 이 사전 전자정보가 뭐예요? 그 외국에서 우편물 보낼 때 사전에 전자정보를 먼저 보내주거든요. 우리나라가 어떤 우편물이 오겠구나라는 거 알고 있는데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미리 대응할 수 있잖아요. 보시면 통관우체국의 장은 수입하려는 우편물의 발송국으로부터 우편물이 발송되기 전에 세관 신고 정보를 포함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전자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제공받은 정보를 해당 우편물이 발송국에서 출항하는 운송선에 적재되기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편물이 발송되기 전에 우리나라에 보내주는 게 바로 사전 정자 정보인데요. 언제까지 세관장에게 그 정보를 제출해야 된대요. 통관우체국장이 세관장에게 그 사전 정자 정보를 제출해야 되는 시점은 바로 이거예요. 해당 우편물이 발송국에서 출항하는 운송선에 적재되기 전까지래요. 제 예상에 만약에 이번에 이게 시험이 나온다면 이 부분이 바뀔 거예요. 발송국에서 출항하는 운송선에 적재되기 전까지 통관우체국장이 세관장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여러분이 바꾼다면 이거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요? 제가 바꾼다면 딱 이 부분은 이렇게 바꾸면 돼요.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까지. 그죠?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까지 맞아요. 오히려 출항하는 운송선에 적재되기 전까지 저 오히려 저 상대국에서 물품이 적재되기 전까지 정보를 제출하라. 저게 더 빡빡해 보이고 더 급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까지라고 하면 더 그럴듯하다. 예, 그렇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 사전 정보가 제출되지 아니한 우편물이라면 사전 정보가 제출되지 아니한 우편물이라면 그때는 관성장이 세관장은 우정사업본부장과 세관장은 관성장이 우정사업본부장과 협의해서 정한 물품이 있다면 그것은 아예 반송까지 된대요. 그러니까 사전 전자정보를 반드시 보내줘야 되네 상대국에서 그죠? 그걸 받지 않으면 그 우편물은 반송할 수 있대요. 예, 그래요. 요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보실 부분은 483쪽이네요. 483쪽에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가? 이게 벌금 부분인데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요게 141조 있죠? 이 부분을 전체를 지우시면 되겠어요. 여기 바로 삭제이죠? 이 부분은 없어졌습니다. 그 대신 하나 더 들어가는 게 뭐냐면 그 3호의 끝부분에 보세 운송업자 등의 명의대여 금지해야 되는데 바로 명의대여를 하게 되면 그때는 1,000만 원짜리 벌금이 부과된다. 그 내용이 더 들어간 거예요. 됐습니다. 그리고요. 거의 다 했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실 부분은 과태료인데요. 484쪽입니다. 484쪽에 과태료 부분인데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과태료의 최고 금액은 1억 원 이하의 과태료였는데 이제 2억 원짜리가 더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2항에 보시면은 이런 게 더 들어갔어요. 37조의 4 이게 바로 특수관계자에게 세관장이 과세 자료를 요청하는 그런 규정인데요. 여기에 그 7항이라는 게 미제출 자료에 제출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 이전에 안 가져온 거 가져와. 근데 그걸 안 가져오면 그때는 2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거예요. 저거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분인데 이건 몇 쪽입니까? 이거는 486쪽이네요. 486쪽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분에 보시면 여기에 요렇게가 더 추가가 돼요. 135조 2항 입항 전 서류 제출, 146조 3항 출항허가 신청 전 서류 제출, 그리고 141조 일시 양육 신고, 141조 환저 복합부정 신고 이 부분이 바로 그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더 추가가 된 거예요. 잠깐만요. 여기 483쪽에 보시면은 483쪽에 여기 141조가 여기 있었는데요. 그죠? 141조에 1호와 3호가 어디 있었어요? 이게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있었는데 이게 옮겨간 거군요. 삭제된 게 아니라 그죠? 옮겨간 거예요. 135조도 141조도 이게 모두가 다 벌금 부분에 있던 건데 이쪽으로 다 옮겨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 추가된 게 아니라 이동한 거니까 더욱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실 부분은 487쪽인데요. 487쪽에 저 위에 보시면은 하나가 삭제됐어요. 135조의 2항이 삭제가 됐는데 이것도 135조에 큰 변화가 있군요. 이동하고 삭제되고 옮겨가고 막 그랬어요. 보칙입니다. 아주 끝부분인데요. 513쪽이네요. 513쪽에 여기 위에 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1항 부분에 여기 1호, 2호, 3호가 있었는데 여기에 2의 2호가 또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통계 작성의 대상으로서 수준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 등에 관한 사항도 관성장이 통계를 내네요. 그렇죠? 요것도 이제 통계 내고 이제 고시할 거예요. 요거는 작년 9월 말에 이제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개정이 된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미 반영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525쪽인데요. 여기 끝부분에 여기 5항이 있었는데요. 5항이 삭제됐어요. 이게 뭐였습니까? 이게 뭐였어요? 여기 보시면은 분할납부 할 수 없다. 과징금은 분할납부 할 수 없다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삭제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죠. 예, 그래요. 그 다음 다시 법률 개정 부분인데요. 528쪽입니다. 528쪽에 저 위에 보시면은 그 위임 위탁 규정의 제목이 일단 바뀌었어요. 그래서 329조의 제목이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이었는데 권한 또는 업무란 말이 더 들어갔네요. 업무의 위임 위탁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1항이 더 추가됐어요. 위임 위탁 부분에 1항이 더 추가되었다. 도대체 누가 더 위임 위탁을 하는가 보니까 장관이 들어갔어요. 여태까지 이 장관이 위임하는 거는 없었는데요. 장관이 아랫사람 관승장에게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두 사람이 나오죠. 여기에 이렇게 장관이 나오고요, 관승장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임하는 규정으로서 우리 아까 그 덤핑번이관세, 상기관세 재심사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여기에 추가가 됐거든요. 이거는 덤핑번이관세 조사나 상기관세 조사 자체는 아닌데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는 관승장 네가 해라 이렇게 넘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뀌었군요. 예. 그 다음에요. 여기 끝에 529쪽인데요. 529쪽에 보시면은 뒷부분에 이 사항부터 이 끝부분까지 좀 지우시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어떤 특정한 업무를 누구에게 위탁한다 이렇게 일일이 대응을 시켜놨었는데 이 5항이 추가되면서 이래요. 그 밖에 업무의 위탁.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업무들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관세청장 세관장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에게 그냥 위탁을 한다. 뭐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위탁 부분이 마지막 부분은 마치 기타 등등등 이렇게 된 것처럼 이렇게 형식이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그 530쪽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이제 윗부분에 이 위탁 부분을 이렇게 다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전에 했었던 이런 내용 있죠? 예, 이 부분을 추가시켜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330조면은 이게 법의 마지막 조인데요. 여기에 삭제된 게 있습니다. 반갑네요. 그죠? 예. 3호가 삭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8호에 자목 있죠. 자목. 여기 원산지 확인위원회 이 부분이 삭제가 되었어요. 이 부분이 아예 없어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죠. 시행령이 나오면 확실하게 원산지 확인위원회가 없어졌다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시행령을 좀 기다려 봐야 되겠어요. 일단은 근데 지금 자체로는 없어졌어요. 네, 그래요. 와, 다 했습니다. 좀 많았죠. 적다고 그러더니 한참 설명했네. 그쵸? 네. 그래서 좀 먼저 정오표로 먼저 바꿔 놓으시고 일단은 안 바꾼 게 있으면 찜찜하잖아. 그러니까 확실하게 다 바꿔 놓으시고 딱 되면 그때 이제 공부하세요. 우리 다른 과목과 달리 이 관세법은 이렇게 정오표 하는 날이 필요해요. 하루 아마 다 걸릴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